호화로운 만찬 중 한 소년 거지 준우는 자신을 늘 외면했던 세상을 말없이 지켜본다. 갑자기 그는 백만장자의 아내가 의부사들에게 위험한 주스를 건네는 것을 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호를 가르는 비명과 함께 그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고를 외친다. 자스. 하지만 거리의 소동 같았던 일은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충격으로 변한다. 강남대로에 밤이 찾아들고 엑셀시오르 호텔의 불빛이 서울의 하늘을 밝혔다. 메인홀에서는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 크리스탈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민준 재단의 전통적인 자선 만찬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서울의 엘리트들이 불우 아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모여 있었다. 밖에서는 홀이 보이는 쇼윈도에 기대어 준우가 예리한 눈으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12살 소녀는 굶주림으로 마른 몸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둡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드리워져 있었고 낡은 옷은 그 서울의 겨울밤에 부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를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다. 준우는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그는 이 지역을 맴돌며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작은 자빌과 몇몇 상인들의 온정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호텔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배가 아팠지만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한 것은 단지 굶주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호란에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인 이민준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3년으로도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고인이 된 아내 김지혜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다. 회장님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민준 회장님, 한 지역 정치인이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다. 김지혜 여사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 그녀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실현하기에는 멀었습니다. 이민준은 조용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다. 홀. 반대편에서는 10살 난 그의 아들 이하준이 어머니를 닮은 표정 깊은 눈으로 웨이터와 대화하고 있었다. 저기, 이 카나페에 감귤류는 정말 없나요? 저는 어떤 종류의 감귤류, 과일에도 심한 알레르기가 다 있어요. 그 소녀는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겪어본 사람처럼 진지하게 설명했다. 걱정 마십시오, 젊은 손님분. 웨이터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주방장님께 손님분의 상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카나페는 안전합니다만 원하시면 손님분께서 이미 아시는 재료로만 만든 것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하준은 안도하며 대답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그날 먹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준우는 환기를 위해 부분적으로 열린 유리창을 통해서도 대화를 분명히 들었다. 부잣집 소년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민준의 현재 파트너인 박서연이 꾸며낸 미소를 지으며 이하준에게 다가왔다. 34살의 그녀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여인으로 전직 모델이었으며 지금은 서울의 고급 동네인 청담동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이너 붉은 드레스는 수수하지만 눈에 띄게 비싼 보석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하준아, 얘야 대사님 따님을 만나러 가자. 그녀는 별다른 열애 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소녀는 망설였다. 곧 갈게요, 박서연 씨. 그냥 음식 확인하고 있었어요. 늘 알레르기 이야기라니. 그녀는 이하준과 웨이터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배우님이 너무 과잉 보호하세요. 그의 알레르기는 실제이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부인, 웨이터가 공손하게 말했다. 박서연은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물론. 단지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동안 준우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이 그에게는 영화 같았기 때문이었다. 화려하고 빛나며 접근할 수 없는 세상. 그는 박서연이 몇 분 동안 중요한 손님들과 이야기한 후 음료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유명한 큐레이터와 전시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때 콜라 한 잔과 천연 오렌지 주스 한 잔, 2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하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주스를 건네주었고 이미 그녀를 따라온 큐레이터에게 다시 주의를 돌렸다.
다른 소년과 비디오 게임에 대한 대화에 몰두해 있던 이하준은 무심코 잔을 받았다. 준우는 심장이 가속되는 것을 느꼈다. 몇 분 전 그는 감귤류 알레르기에 대해 분명히 들었다.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소년은 홀 입구로 달려갔다. 경비원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뒤로 가, 꼬마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재발효 안에 있는 아이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준우는 가느다란 아이 목소리가 행사의 소음 속에 거의 사라지며 설명하려 했다. 알겠어. 가가. 경비원이 그를 가볍게 밀쳤다. 절망한 준우는 유리창을 통해 이하준이 이미 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충동적으로 그는 경비원을 따돌리고 홀 안으로 달려들어가 목청껏 소리쳤다. 그거 마시지 마. 오렌지가 들어있어. 내 새엄마가 내 잔에 오렌지 주스를 넣었어. 홀 전체가 얼어붙었다. 모든 머리들이 세련된 행사를 침범한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년에게로 향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웃음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민주는 깜짝 놀라 이미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간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준아, 기다려. 이민주는 아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너무 늦었다. 이미 첫 모금이 마셔졌다. 소년의 얼굴에 있던 혼란스러운 표정은 목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잔이 떨어져 주스가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다. 저 꼬마 잡아. 박서연이 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쟤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2명의 경비원이 준우의 팔을 잡았고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하준은 비틀거리며 목을 부여잡았고 그의 얼굴은 이미 부어오르며 위험한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이민주는 이하준이 쓰러지기 전에 붙잡기 위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누가 앰뷸런스 좀 불러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야. 단순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빠르게 다가왔다. 저는 의사입니다. 응급키트가 있나요? 에피펜. 차에 있어요. 이민주는 당황하여 대답했다. 제 서류 가방에요. 당장 가져오세요. 의사는 이미 소년을 바닥에 눕히고 나비 넥타이를 풀어주며 명령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약을 찾으러 달려가는 동안 준우는 홀 밖으로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알레르기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가 그에게 주스를 준 거예요. 박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주변 손님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저는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잔을 잘못 집었어요. 나중에 서울대학교 병원 레지던트 최수아 의사로 밝혀진 여의사는 이하준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의식을 잃지 마, 얘야. 천천히 숨 쉬어. 도움이 곧 올 거야. 경비원이 작은 가방을 들고 달려 돌아왔다. 이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의사에게 자동 주사기를 건넸고 의사는 망설임 없이 이하준의 허벅지에 주사했다.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최수아는 구급대원들이 마침내 들것을 가지고 도착하자 설명했다. 밖에서는 준우가 쓰레기 봉투처럼 길게 내던져졌다.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사라져, 꼬마야. 경비원은 위협하며 안으로 돌아갔다. 눈물을 글썽이며 소년은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몇 분 후 부자와 새엄마가 동행하여 그 부잣집 소년을 태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고마워하거나 그가 비극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준우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날 밤은 너무나 소란스러웠고 그는 안전하게 잠들 곳을 찾아야 했다. 고층 빌딩과 고급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밝혀진 강남대로를 걷는 동안 소년은 그 부잣집 소년이 살아남을지 궁금했다. 그의 일부는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다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이하준은 응급팀의 빠른 치료를 받았다. 비록 자신의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던 최수아 의사는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민주는 대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그의 얼굴은 걱정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박서연은 바닥을 멍하니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파트너의 비난하는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민주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내가 그의 알레르기에 대해 수백 번이나 경고했잖아.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박서연, 사고였어요, 이민준 씨. 그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전시회에 대해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갤러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잠시 정신이 팔렸을 뿐이에요. 한순간의 방심이 내 아들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어.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박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중년의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민준 씨, 아드님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었지만 제때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이민준은 눈을 감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어떤 소년이요? 의사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거리의 소년입니다. 이민준은 눈을 뜨며 설명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행사에 침입했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관심을 끄려는 침입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든 오렌지 주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하준이 약 기운에 잠든 동안 이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이 숨 쉬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니터링 장비의 끊임없는 경고음만이 호화로운 병실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아들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그날 밤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미지의 소년에 대한 걱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수아 의사가 캐주얼 복장 위에 흰 가운을 입고 들어왔다. 최 의사님, 이민준은 일어나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레지던트입니다만 이하준 군의 경우를 지켜보러 왔습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신속한 조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수아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이하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차트에 메모했다.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은 훌륭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이라면 아마 내일 오후쯤 될 겁니다. 하지만 최소 72시간 동안 엄격한 관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후유증이나 재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민준은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피로와 걱정을 드러내는 몸짓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호텔 직원 모두에게 그의 알레르기에 대해 알렸고 모든 웨이터에게도 이민준 씨. 최수아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챘다. 제가 알기로는 웨이터가 아드님께 음료를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준의 시선이 즉시 굳어졌다. 박서연이었습니다. 제 파트너요. 그녀는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이하준은 5살 때 실수로 거의 우리를 떠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규칙입니다. 감귤류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최수아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며 계속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진리합니다만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꼭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녀의 부주의가 있었나요? 이민준은 다시 앉아 잠든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침묵했다. 마치 가상의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김지혜가 떠난 지 2년 후 우리가 관계를 시작한 이래로 박서연은 늘 이하준의 필요를 과장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응석바리 아이의 변덕이나 저의 과잉 보호인 것처럼요. 그녀는 이하준의 진료 약속, 학교 행사들을 잊어버리고 음식 제한을 마치 그냥 불편한 일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의사는 그 남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을 보았다. 그것은 아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걱정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계속했다. 진구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진심으로 그를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씨,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최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많은 가족들이 병원을 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의료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무시할 때 그것은 거의 망각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 선생님? 아무것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장님께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 소년이 없었더라면 그 작은 미지의 소년의 언급에 이민준은 갑자기 일어섰다. 세상에 그 아이,
그는 모두에게 경고하려 했고 우리는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하준의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최수아는 차트를 닫으며 말했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호텔 경비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몇 주 동안 이 근방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텔 주변을 관찰하며 가끔 짐꾼들을 도와주고 음식과 교환했다고 합니다. 거리의 소년이군요. 이민주는 가슴에 죄책감이 커지는 것을 중얼거렸다네. 그리고 한 웨이터에 따르면 그는 행사 중 창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같은 웨이터가 이하준 군이 몇 분 전에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었군요. 이민주는 눈에 깨달음이 떠오르며 결론 내렸다. 그 소년이 이하준이 알레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박서연이 오렌지 주스를 건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막으려 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원도 없는 거리의 소년이 회장님 아드님의 안녕에. 최수아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자신의 새엄마보다 더 신경 썼다는 말이군요. 이민주는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년은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한 명이 그가 겁에 질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로 고발당할까봐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다시 거리로 돌아갔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민주는 병원 창문으로 걸어가 지평선까지 펼쳐진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바깥 어딘가에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한 소년이 홀로,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 없이, 잠잘 곳 없이, 제대로 된 음식 없이 있었다. 그를 찾을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어떻게든 그를 찾을 겁니다. 그동안 서울 시내의 시립 중앙아동 쉼터에서는 준우가 얇은 매트리스에 웅크리고 앉아 다른 20명의 소년들과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호텔에서 쫓겨난 후 그는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헤매다가 야간 순찰 중인 사회복지사의 접근을 받았다. 그는 지치고 배고팠으며 무엇보다 그 부잣집 소년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야, 신참, 나이 많은 소년이 다가와 불렀다. 내 이름이 뭐야? 준우요. 그는 불안하게 대답했다. 어디서 왔어? 여기서 본 적 없는데. 준우는 망설였다. 아무 데서도 안 왔어요. 길에서 지낸 지 오래됐어요. 김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나이 많은 소년이 그의 옆에 앉았다. 우리 모두 이야기가 있어, 친구. 내 이야기는 뭐야? 그 이야기 없어요. 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엄마가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 떠돌고 있어요. 그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너 엄청 흥분해서 왔잖아. 준우는 한숨을 쉬며 그 소년을 믿기로 결정했다. 고급 호텔에서 나쁜 일을 봤어요. 한 아이가 거의 새엄마가 부주의하게 준 주스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경고하려고 했어요. 그곳에 침입해서 마시지 말라고 소리쳤죠.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김지우는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부잣집 행사에 침입했다고? 배짱 있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쓰레기처럼 길에 버려졌어요. 준우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가 괜찮은지도 모르겠어요. 도시 반대편에서는 박서연이 청담동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혼자 들어섰다. 이민주는 그녀가 병원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일어난 일 이후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디자이너 핸드백을 흰 소파에 던지고 곧장 바로 가서 위스키를 넉넉히 따랐다. 그녀의 휴대폰은 행사에 참석했던 손님들의 이하준의 상태를 묻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 소식은 이미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고 일부 게시물은 새엄마의 부주의가 거의 비극을 초래할 뻔했다고 암시했다. 자선사업가 사교계 인물로서 공들여 가꾼 이미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빌어먹을 녀석. 그녀는 이하준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폭로한 거리의 소년을 지칭하며 혼잣말했다. 불러오지도 않은 곳에 끼어들다니. 인터폰이 울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소란스러운 밤에 방문객은 너무 늦었다. 망설이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여사님, 경비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다. 언론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래의 기자 몇 명이 자선 행사 사건에 대한 성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경력, 평판,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아니요, 김경비님.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인터폰을 끊고 박서연은 방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지를 살릴 전략이 필요했다. 어쩌면 이것을 알레르기 인식 캠페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이 사건을 사용하여 초점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 예를 들어 거리의 소년을 찾아 영웅적인 성공 이야기로 만드는 것.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홍보 담당자에게 전화했다. 최준혁 씨, 비상사태예요. 공식 성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주는 서울시 사회복지국 산하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식별연구소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이하준이 잠든 것을 지켜보거나 미스터리한 소년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번갈아 하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이민준 회장님, 연구소 소장, 정미경 박사가 심각하면서도 동정적인 표정의 중년 여성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메시지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사건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명예의 문제입니다. 박사님. 이민주는 제한된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를 돕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미경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깜짝밀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설명을 바탕으로 저희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프로필에 맞는 몇몇 소년들이 있습니다. 12세에서 14세 사이, 피부가 검고 지난 몇 주 동안 강남대로 지역에서 목격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몇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이민주는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공허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한 그 젊은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하며 사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아이입니다. 그는 마침내 세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호텔 홀에서 잠시 보았던 생기 있고 불안한 눈을 알아보았다. 확실합니다. 정미경은 해당 파일을 확인했다. 준우, 12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8세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으며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쉼터를 전전했지만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선호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젯밤 저희 사회복지팀에 의해 발견되어 시립중앙아동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쳤습니다. 소장은 지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일입니다. 한 관리자에 따르면 밤새 불안해하며 호텔의 그 소년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이민주는 실망감에 잠시 주춤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만의 영역,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끊임없이 떠돕니다. 준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주로 도심 강남대로 올림픽공원과 같은 번화한 지역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미경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이민준 회장님, 그를 찾으면 정확히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지만 항상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질문은 이민준을 놀라게 했다. 사실 그는 그 소년을 찾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넘어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공식적인 감사? 재정적인 보상? 준우가 한 일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의 학비를 대주고 가족을 찾아 이민준 회장님, 정미경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챘다. 준우와 같은 아이들은 복잡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신뢰는 그들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어떤 접근이든 그를 더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주는 상황의 섬세함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엇을 제안하시나요? 저희 거리팀을 동원하여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찾으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접촉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주는 일어나며 동의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를 찾고 싶습니다. 회장님 팀이 수색을 집중하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까? 정미경은 망설였지만 그 남자의 결단력에 설득되었다. 그녀는 종이에 몇몇 주소를 적어주었다. 전에 이곳들이 거리의 아이들이 주로 모이는 주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민준 회장님, 동행자와 함께 가십시오. 이 지역 중 일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장님 같은 분에게는. 이민주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감사 인사를 한 후 새로운 임무를 띠고 연구소를 나섰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개인 비서 김태현에게 전화하여 분명한 지시를 내렸다. 준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수색을 도울 팀을 원한다고 했다. 병원에서 그는 이하준이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 띄게 나아 보였다. 침대 옆에는 놀랍게도 최수아 의사가 소년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다. 아빠! 이하준은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그를 동반한 미지의 소년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저를 구해준 아이요? 이민주는 최수아와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하이 아이가 준우다. 준우야 내 아들 이하준이야. 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하준은 아이들 특유의 잔혹한 솔직함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이민준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이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자동으로 무시되는 복잡한 사회 계층을 10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단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 아이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끔찍한 실수였지.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아들아. 필요하다면 온 서울을 뒤져서라도 그를 찾겠다고 약속할게. 최수아는 흥미롭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미지의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진정한 걱정이었다. 그동안 준우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며 올림픽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 전에 쉼터를 도망쳤다. 엄격한 규칙과 갇힌 느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그는 충동적인 결정에 약간 후회했다. 야, 꼬마. 노점 상인이 그가 진열된 튀김들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보고 불렀다. 배고프니? 준우는 부끄러워하며 소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 공짜로 음식을 줄 수는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 남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수레를 닫을 때 주변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면 핫도그랑 음료수 하나 줄게. 어때? 눈을 빛내며 소녀는 즉시 동의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아직 따뜻한 핫도그를 개걸스럽게 먹으며 준우는 공원을 산책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웃고 있는 친구들, 소속감. 할머니가 떠난 이후로 그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의 생각은 호텔의 그 소년에게로 돌아갔다. 살아있을까? 의사는 유능해 보였지만 그 반응은 무서웠다. 그리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 새엄마, 그녀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주스를 건네주는 방식, 정신없이 무관심하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에 누군가가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리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준우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거리의 소년들을 관찰하는 어른들은 좋은 소식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재빨리 간식을 끝내고 그는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박서연이 미술관 회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여성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수한 화장과 꾸며낸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어젯밤의 유감스러운 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그녀의 홍보 담당자 최준혁은 주요 요점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렌텐시도 오케온제이버시스 기억하세요. 서사 내러티브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고, 한순간의 방심이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부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를 잃은 후 모성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강조하세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고 실수를 저지르며 당신이 일어난 일에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언급하세요. 박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거리의 소녀는요? 네, 훌륭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를 찾아 보상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세요. 이것은 사건의 초점을 예상치 못한 영웅주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옳지, 알겠습니다. 최준혁은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다.
박서연 씨 기자들은 이것이 정말 고립된 사고였는지 아니면 패턴이 있었는지 물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이하준 군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서연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무슨 사건이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하준 군을 학교에 여러 번 입고 데려가지 않았고 중요한 진료 약속을 놓쳤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의 특별한 필요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방치라는 그림이요. 박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는 건가요? 대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박서연은 갑자기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직업을 가진 여자이지 보모가 아니에요. 이민준 씨는 제가 엄마 역할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직원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초해준혁은 솔직한 폭발에 놀라 그녀를 응시했다. 박서연 씨, 제발 이것을 대중 앞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박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침착해졌다. 물론이죠.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병원에서 이민준은 김태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저희 연락처 중 한 명이 올림픽공원 호수 근처에서 묘사와 비슷한 소년을 봤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 병원에서 출발할게. 20분 후에 거기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이민준은 이하준과 최수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준우를 찾았을지도 몰라. 직접 확인하러 갈 거야. 아빠, 저도 같이 갈래요. 이하준은 일어나려 애쓰며 소리쳤다. 안 돼, 아들아, 쉬어야 해. 약속할게. 네가 회복되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막 떠나려던 최수아가 제안했다. 원하시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 프로필을 알고 있어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아주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가는 동안 박서연이 다른 복도에서 자신의 비서와 조용한 사진작가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기자회견 전에 의부사들을 전략적으로 방문하여 걱정하는 새엄마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준과 의사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본 그녀는 즉시 경계했다. 최준혁 씨, 이민준 씨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그녀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며 속삭였다. 올림픽공원에서 준우는 올림픽 미술관 근처의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잔디밭에 앉아 호수의 오리들을 바라보던 그는 특이한 움직임을 알아챘다.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찾는 듯 공원을 걷고 있었다. 자기 보존 본능이 그를 재빨리 일으켜 세웠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길로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지역을 포위하고 있었다. 심장이 가속되는 것을 느끼며 준우는 가장 가까운 출구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뛰지 않으려 했다. 그때 검은색 고급차가 문 근처에 주차했다. 그 차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내렸다. 멀리서도 준우는 그 호텔 사업가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 순식간에 준우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나무와 덤불이 숨을 곳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의 가장 빽빽한 지역으로 달려갔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거리에서 보낸 세월은 그에게 부유한 어른들이 그와 같은 소년들에게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민준과 최수아는 차에서 내려 이미 기다리고 있던 김태현을 만났다. 회장님, 제 부하들이 몇 분 전에 호수 근처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야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좋아. 이민준이 승인했다. 천천히 다가가자. 최 의사님이 먼저 접근할 거야. 그녀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경험이 있어. 최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걱정스러웠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위협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리면 도망치거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착하게 합시다. 그들은 이민준이 고용한 팀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공원을 걸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나무 사이를 달리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저기 그 아이입니다. 김태현이 소리쳤다. 도망치고 있어요. 최수아가 놀라며 관찰했다. 뭔가 그를 놀라게 했어요. 이민준은 좌절하며 멈추어 섰다. 그를 더 놀라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마 우리를 위협으로 볼 겁니다. 최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기 계세요. 준우가 달려간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며 의사는 부르기 시작했다. 준우. 제 이름은 최수아예요. 어제 호텔에서 그 아이를 치료한 의사예요. 그 아이는 괜찮고 너에게 고마워하고 싶어 해. 수메어 있던 덤불 속에서 준우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알지? 그리고 호텔의 그 소년에 대해 어떻게 알지? 호기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그는 나무십 사이로 엿보았다. 준우야, 네가 어제 이하준의 생명을 구했어. 최수아는 안전한 거리에 멈춰서서 계속했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잘 회복 중이야. 너 덕분이지. 그 아이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시고 그냥 감사하고 싶어 할 뿐이야. 다른 건 없어. 준우의 심장이 가속되었다. 그럼 그 아이, 이하준은 살아있었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감사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았다. 경찰에 안 데려갈 거라고 어떻게 믿어요? 그는 여전히 숨어서 소리쳤다. 저는 그곳에 침입했어요. 최수아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아무도 너를 경찰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웅이야, 준우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하준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 망설이며 준우는 숨어있던 곳에서 부분적으로 나왔다.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는 의사를 보았다. 평화의 제스처로 양손을 펼치고 있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덤불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물었다. 최수아는 소년의 공간을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아침에 쉼터에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쉼터는 싫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규칙도 많고 사람도 많고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안전한가요? 잠잘 곳은 있나요? 먹을 것은요? 알아서 해요. 마치 준우는 스스로 살아남은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전에 보았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찾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저를 찾아요? 그들은 이민준 회장님, 이하준 군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감사하기 위해서요. 다른 건 없습니다. 준우는 망설이며 의사 너머 이민준이 정중한 거리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그 아이 아빠예요. 최수아는 살짝 몸을 돌려 이민준에게 손짓하며 천천히 다가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네, 저분입니다. 이민준 회장님. 그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준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혼자서 김태형과 다른 사람들은 뒤에 남겨두었다. 가까이 다가와서도 그는 소년의 긴장된 몸짓을 알아차리고 몇 걸음 거리를 유지했다. 안녕, 준우야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리타, 나는 이민준, 이하준의 아버지다. 그 아이는 괜찮아요? 준우의 첫 질문은 그의 진정한 걱정으로 이민준과 최수아를 놀라게 했다. 그래, 너 덕분이야. 이민준은 감동하여 대답했다. 의사들이 말하길 만약 그가 주스를 더 마셨거나 도움이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가 웨이터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준우는 조금 긴장을 풀며 설명했다. 오렌지 레몬 그런 과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스를 건네는 걸 봤어요. 이민준은 목에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나 신지로데 정확히 그렇게 된 거야. 박서연, 내 파트너, 그녀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된 주스를 집었어. 그녀는 그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준우는 아이들의 잔혹한 솔직함으로 물었다. 말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민준을 놀라게 했다.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가 수년 동안 알아차렸어야 할 것을 2번이나 지적했다. 그건 복잡해.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박서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하려고 왔어. 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준우야. 내 감사를 표현할 말이 충분하지 않아. 준우는 감사의 말에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이민준은 반박했다. 그 홀에는 그의 새엄마를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했어. 너만 알아챘지.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준우는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준우야. 이민주는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계속했다. 널 돕고 싶어. 뭐든지. 네가 부탁만 하면 돼.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는 게 아니야. 이민주는 서둘러 설명했다. 기회를 주는 거야. 어쩌면 이하준을 만나고 싶을지도 몰라? 그가 너에게 직접 감사하고 싶어 해. 소년의 눈이 잠시 빛났지만 곧 의심이 돌아왔다. 병원에서요? 글쎄요. 병원은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최수아가 끼어들었다. 이하준 군은 내일 퇴원할 거예요. 어쩌면 그 후에 그의 집으로 방문할 수도 있을까요? 그의 집에요? 저택에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에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움으로 물었다. 이민주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이하준이 아주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보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 준우는 그 제안을 고려하는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이민준과 최수아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진심을 평가했다. 마침내 그는 무관심한 척하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관심은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다. 그 애를 보러 갈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민주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좋아, 원한다면 지금 바로 갈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소년의 낡은 옷, 더러운 얼굴과 손을 보며 망설였다. 어쩌면 그 전에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네. 준우는 즉시 굳어졌다. 윤례, 저는 자선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품이 아니야, 준우야. 최수아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환대야.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할 때 보통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분명 배고플 거야. 소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마치 그 순간을 위해 프로그램된 것처럼 세 사람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알겠어요.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그 후에 이하준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요. 아무 조건 없이. 이민주는 손을 내밀며 동의했다. 잠시 망설인 후 준우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박서연이 커다란 곰 인형과 꾸며낸 미소를 들고 이하준의 병실로 들어섰다. 소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기 위해 거의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안녕, 얘야. 그녀는 과장된 부드러움으로 인사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이하준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TV를 바라보았다. 선물을 가져왔어. 박서연은 곰 인형을 침대에 놓으며 계속했다. 귀엽지? 네가 여기 있는 동안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하준은 흥미 없이 장난감을 바라보았다. 고맙지만 저는 12살이지 5살이 아니에요. 박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물론이지, 물론. 넌 이미 청년이잖아. 그냥 내 바보 같은 충동이었어.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박서연은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다. 최준혁이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한 사진작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하준아. 그녀는 다시 시도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일어난 일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줬으면 해. 끔찍한 사고였어. 나는 절대로 너를 해치려 하지 않을 거야. 소녀는 마침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놀랍도록 성숙하고 통찰력이 있었다. 제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박서연 씨. 아빠가 수천 번이나 경고했어요. 알아, 얘야, 알아. 정신이 없었어. 갤러리에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 끔찍한 실수였지. 저에 대해 중요한 것을 잊은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하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늘 제 진료 약속, 축구 경기, 학교 발표를 잊어버리잖아요. 박서연은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었다.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고 직설적일 수 있을까? 이하준아, 나는 매우 바쁜 여자야.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교 활동도 많아. 가끔 세부적인 것을 놓칠 수 있지만 그게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야. 세부적인 것이요. 이하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다. 제 알레르기는 세부적인 게 아니에요. 어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바로 이때 문이 열리고 최준혁이 고용한 사진작가가 조용히 들어와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박서연은 즉시 이하준의 손을 잡고 친밀하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듯 몸을 기울였다. 우리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녀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나아지고 싶어, 이하준아.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새엄마가 되고 싶어. 소녀는 불편한 듯 손을 빼냈다. 왜 여기 사진 작가가 있어요? 아, 재단 소식지 때문이야. 박서연은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걱정했던 기부자들을 위해 네 회복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 이하준은 분명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가 이걸 허락했어요? 박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사진 작가를 보고 놀랐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사진 촬영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곳은 의료 회복 환경이지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그는 저와 함께 왔어요. 박서연은 서둘러 설명했다. 저는 제 의부사들의 회복 과정을 재단 후원자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보호자와 병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서연은 짜증이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어섰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렇죠, 이하준?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안도감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잘 회복하렴, 얘야. 박서연은 이하준의 분명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에 키스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나중에 네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올게. 복도에서 간호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박서연은 사진작가에게 쏘아붙였다. 셋을만한 거 건졌어? 두 분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진 몇 장, 여사님이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요. 쓸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최준혁 씨에게 즉시 보내. 기자회견 전에 이 사진들이 필요해. 신세계 백화점의 고급 부티크에서 이민주는 감격하여 준우가 새 옷을 입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그 상황에 분명히 불편해했고 특히 과장된 미소와 관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판매원들에게 더욱 그랬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는 이민준이 선택한 옷 더미를 보며 항의했다. 한 벌만 있어도 충분해요. 준우야. 이민준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네오는 한 벌 이상의 옷이 필요해. 다른 상황, 다른 기온에 맞는 옷이 필요해. 그리고 기억해, 이건 자선이 아니야. 감사함이야. 소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판매원이 거울을 가져와 그가 완전한 세트, 즉 브랜드 청바지, 폴로 셔츠, 새 운동화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잠시 동안 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마치 다른 소년 같았다. 어떤 평범한 가족에게라도 속할 수 있는 소년처럼 보였다. 마음에 들어? 이민주는 그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달라요. 준우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인정할 수 없어 대답했다. 부티크를 나선 후 그들은 쇼핑몰 내의 레스토랑으로 갔다. 준우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고 식기 메뉴 그리고 자신만 모르는 듯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암묵적인 규칙들에 분명히 위축되어 있었다. 원하는 대로 주문해도 돼. 이민준이 격려했다. 이것들 절반이 뭔지 모르겠어요. 준우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이민준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내가 네가 좋아할 만한 것을 주문해 줄까? 소녀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왔을 때 육즙 가득한 고급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소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이었다. 천천히 먹어. 이민주는 그의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조언했다. 우리는 시간이 많아. 식사를 하는 동안 이민주는 점점 더 감탄하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준우는 인상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적응하며 이민준이 식기를 잡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의 몸짓을 모방했다. 그는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많은 특권층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준우야. 이민주는 디저트를 마친 후 말을 시작했다. 레오에게 꿈이 있니? 항상 하고 싶었거나 되고 싶었던 것이 있니? 소녀는 그 질문에 놀란 듯 보였다. 아무도 그의 꿈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꿈이요? 준우는 마치 그 단어를 시험하듯 반복했다.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꿈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요. 그 대답은 이민준에게 복부를 강타하는 것 같았다. 너무 어리고 벌써 희망이 너무나 부족했다. 누구든 꿈꿀 수 있어, 준우야.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꿈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 소녀는 잠시 침묵하며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교육이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이민주는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전에 학교에 다녔었니? 네, 5학년까지요. 할머니가 제가 혼자 된 후에도 계속하려고 했지만 어려웠어요. 고정된 주소도 없고 서류에 서명해줄 보호자도 없고 학용품도 없고 결국 포기했어요. 이민주는 마음속에서 결단력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가을 소녀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준우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좋은 학교들을 알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소년의 눈이 잠시 빛났지만 곧 의심이 돌아왔다. 왜요? 왜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야. 이민주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수아였다. 이민준 회장님 병원입니다.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서연 씨가 사진작가와 함께 이하준 군과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지만 아드님이 매우 동요하고 있습니다. 40분 안에 갈게. 이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 있어요? 준우는 그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아직 이하준을 만나고 싶니? 물론이죠. 이민준의 고급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준우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 경험에 놀라워했다. 그는 깨끗하고 잘 차려입고 배불리 먹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구한 그 소년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너무나 초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알았니? 이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무엇을요? 박서연에 대해 네가 말하는 방식에서 그녀가 이하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잖아. 어떻게 그걸 알아챘니? 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길에서 살면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워요. 그건 생존의 문제예요. 누가 동전을 줄지, 누가 못 본 척할지, 누가 경찰을 부를지 그 모든 것이 눈빛,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에 있어요. 그녀에게서 무엇을 봤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치 귀찮은 존재인 것 같았어요. 짜증나는 의무인 것처럼요. 애정이 없었어요. 아시죠?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이민주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거리의 소년이 몇 년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몇 분 만에 알아본 것이었다. 병원에서 그들은 이하준이 최수아와 활기차게 이야기하며 동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빠, 이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그와 함께 온 미지의 소년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저를 구해준 아이요? 이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아이가 준우다. 준우야, 내 아들 이하준이야. 두소. 년이 서로를 호기심과 망설임으로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안녕. 준우가 마침내 부끄러워하며 인사했다. 안녕. 이하준도 마찬가지로 수줍게 대답했다. 주스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 천만에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초기의 어색함이 깨지자 이하준은 준우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알레르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쫓겨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준우는 점차 긴장을 풀고 점점 더 흥분하여 자신의 모험을 설명했다. 이민준과 최수아는 두 소년이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쉽게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최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네, 그들에게는 간단하죠. 이민준이 동의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구했고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복잡함도 불신도 없이요. 그럼 이제 회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준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민준은 망설였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꿈이라고 말했거든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요? 그는 어디에 살게 될까요? 법적 보호자는 누가 될까요? Used to 그것들은 이민준이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생각은 동시에 분명하고도 두려웠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의사 선생님,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먼저 박서연과의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가 사진작가와 함께 여기에 있었다고 했죠?
최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간호사는 박서연이 이하준의 안녕보다 사진에 더 관심을 보였고 소녀는 그녀의 존재에 분명히 불편해했다고 보고했다. 아, 이건 끝내야 해. 이민주는 최수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알림으로 진동했다. 뉴스 속보였다. 박서연 알레르기 의부사들 사건 해명 기자회견 개최. 이민주는 창백해져 즉시 라이브 영상을 열었다. 박서연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화장한 채로 꾸며낸 슬픈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어떤 부모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중요한 사교 행사에서 순간적인 방심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하준 군이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잘 회복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민준 씨와 저는 우리에게 경고해준 젊은 영웅에게 영원히 감사하며 그의 감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걸 이용하고 있어. 이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사고를 이용하고 있어. 너를 이용하고 있어. 그는 이제 이하준에게 새로 산 운동화를 보여주고 있는 준우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이민준 회장님, 최수아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도로 나가 아이들이 대화에 몰두하게 두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친구나 지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최수아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회장님의 파트너에게서 관찰된 행동 패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의료적 필요에 대한 일관된 방치는 단순한 부주의나 가끔의 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종종 의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박서연이 이하준의 필요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준이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부모의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드님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그 말들을 받아들였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항상 알고 있었지만 박서연이 새엄마 역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더 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저의 주된 관심사는 이하준 군의 안녕입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물어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최수아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하준이 준우에게 태블릿으로 게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마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완전히 몰두하여 웃고 있었다. 얘들아, 이민준이 불렀다. 우리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해. 두 사람은 즉시 경계하며 눈을 들었다. 이하준아서 이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중요한 질문을 할 거야.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해줘. 알겠지? 옳고 그른 답은 없어. 소녀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이하준은 직접적인 질문에 놀란 듯 보였다. 용기를 찾으려는 듯 잠시 준우를 바라본 후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 아빠가 옆에 있을 때는 저를 신경 쓰는 척하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저에게 거의 말도 안 걸어요. 가끔은 제가 아빠 시간을 빼앗거나 아빠 계획을 방해해서 저를 탓하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의 고통스러운 진심은 이민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왜 전에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아들아? 이하준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가 그녀와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가 우리가 혼자 된 후에 아빠는 너무 슬퍼 보였어요. 박서연 씨를 만난 후 다시 웃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민준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들, 겨우 어린아이였던 그가 아버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희생했던 것이었다. 이하준아, 잘 들어. 그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너의 행복, 너의 안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야. 항상 박서연이든 다른 누구든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나는 알고 싶어. 나에게 말해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니?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어 눈에 띄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망설이며 물었다. 박서연 씨 말이에요. 이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전문적인 침착함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최수아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 역학에 매료된 듯 보이는 준우를 재빨리 바라보았다. 박서연과 이야기할 거야. 이민주는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 관계는 재평가되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들아. 그저 회복하는 데 집중해. 이하준은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준우에게로 향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어. 플레이스테이션 타부가 있는데 같이 게임할 수 있어. 준우는 불안하게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이민준은 미소 지으며 확인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제안하려는 것을 고려하며 망설였다. 준우는 지금 머물 곳이 없어. 우리가 그의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이하준, 어떻게 생각해? 소년의 얼굴은 즉시 환해졌다. 정말 멋질 거예요. 빈방이 여러 개 있는데 제 옆방에 머물 수 있어요. 이민주는 준우에게로 몸을 돌렸다. 준우는 동시에 희망과 두려움에 찬 표정이었다. 준우야, 어떻게 생각하니?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래? 그저 너를 위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말이야. 저는 모르겠어요. 소녀는 분명히 갈등하는 듯 대답했다.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을 거야. 이민준이 확신했다. 우리가 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영광일 거야. 지금까지 침묵하며 지켜보던 최수아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준우야, 가끔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자선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봐. 이민준 회장님은 동정심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가족을 위해 한 일에 진정으로 보답하고 싶기 때문이야. 준우는 그 말들을 고려하며 최수아, 이민준, 그리고 조용히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이하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단 며칠만요. 제가 나중에 뭘 할지 결정할 때까지요. 좋아. 이하준이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형제가 생기는 것 같을 거야. 형제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올랐고 방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이하준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민준의 SUV 뒷좌석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소녀는 비디오 게임, 영화, 그리고 또래 아이들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들을 본 사람이라면 이틀 전만 해도 급진적으로 다른 세상에서 온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민준의 저택은 준우를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인상적인 부동산이 드러났다. 꼼꼼하게 가꾼 정원,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3층짜리 집, 수영장, 테니스 코트.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이민준은 백미러로 소년의 반응을 관찰하며 대답했다. 환영한다. 흥분한 이하준은 주인의 역할을 맡아 준우를 저택 구석구석 안내하며 자신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과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다. 거리의 소녀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신을 둘러싼 부의 규모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여기가 내 방이야. 이하준은 마침내 중성적인 색조로 장식된 넓은 방의 문을 열며 외쳤다. 퀸 사이즈 침대, 평면 TV, 책상, 그리고 전용 욕실이 있었다. 이게 방이에요? 준우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할머니랑 살던 아파트 전체보다 커요. 이하준은 웃었지만 그의 새 친구가 겪고 있는 문화 충격의 크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줄게. 이민준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왔었다. 준우야, 완전히 편안하게 생각해. 옷장에는 옷이 있어. 내 사이즈에 맞는 기본 품목들을 사라고 했어. 뭐든지 필요하면 우리 집사 박순자 여사님이나 나에게 직접 말해줘. 감사합니다. 준우는 자신이 처한 초현실적인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며 중얼거렸다. 이민준이 나가자 이하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멋지지? 여기에 친구가 사는 건 처음이야. 정말 좋을 거야. 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모든 것이 아무리 놀라웠어도 그것은 또한 깊이 위협적이었다. 이곳은 그의 세상이 아니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이러세요?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그는 망설이며 물었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이하준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늘 그랬어. 그전에도. 알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돕고 사회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기부를 했어. 우리 엄마 이름을 딴 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준우는 고인이 된 아내를 기리는 자선 행사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하준의 얼굴은 슬퍼졌다. 제가 7살 때 아프셨어요. 암. 정말 많이 싸우셨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아빠는 항상 우리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준우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유감이에요. 괜찮아. 이하준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너는?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그 질문은 준우를 당황하게 했지만 완벽하게 예상된 것이었다.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할머니에게 저를 맡겼어요.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가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할머니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어요. 청소부였고 월세 내고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할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셨지만 사립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하준은 새로운 친구를 연민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알아? 나는 혼자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준우는 너무 빨리 자란 사람의 강요된 성숙함으로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거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각자 자신이 겪었던 상실과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가자. 이하준이 마침내 일어나며 말했다. 게임룸 보여줄게. 분명히 좋아할 거야.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민주는 어려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히 결정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녀의 전화를 피했다.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는 지난 2년간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는 김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후 자선 경매에서 박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눈부시고 명확하게 말했으며 겉으로는 예술과 사회사업에 열정적이었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었다.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는 이미 저택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박서연은 이하준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선물을 가져오고 나들이를 조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준이 적응 기간이라고 해석했던 것, 즉 소년의 일상에 대한 그녀의 불편함, 부모의 책임을 맡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그녀의 진정한 본성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결코 원하지 않았다. 왜 그는 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대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단했다. 그는 보고 싶지 않았다. 김지혜를 잃은 후의 외로움은 압도적이었다. 박서연에게서 그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구명주를 찾았다. 그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징후들을 외면했다. 이하준에 대한 그녀의 관심 감소, 모든 부모의 책임을 보모, 운전사, 직원들에게 위임하는 방식들을 그의 책상에 있는 인터폰이 울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이민준 회장님, 박서연 여사님이 와 계십니다. 박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알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들어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해주십시오. 몇 분 후 박서연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꾸며낸 걱정의 가면이었다. 이민준 씨, 드디어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앉아, 박서연. 그는 차갑게 대답하며 앞 의자를 가리켰다.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진지한 어조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녀는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물론이죠, 여보. 무엇에 대해요? 오늘 당신의 기자회견을 봤어. 그는 목소리를 통제하며 시작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한 사건을 개인적인 마케팅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 흥미롭더군. 박서연은 살짝 창백해졌다. 이민준 씨, 불공평하게 굴지 마세요. 그 기자회견은 사실을 해명하고 악의적인 추측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언론은 이미 고의적인 방치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게 고의적인 방치가 아니었니?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이하준의 알레르기에 대해 몇 번이나 경고했니? 박서연? 10번, 20번, 100번? 사고였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방어했다. 정신이 없었어요. 갤러리에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행사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잖아요. 그래, 너에게 중요했지. 항상 너에게 중요했어. 모든 것이 항상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그렇지? 네 행사, 내 경력, 내 대중적 이미지. 박서연은 분개하여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제 삶을 당신과 이하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이미 친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엄마 역할을 맡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민준도 일어서서 그녀를 단호하게 응시했다. 그게 네가 해온 일이니 박서연? 엄마 역할을 맡아온 것이? 왜냐하면 이하준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내 관점에서도 너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진정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의 필요, 그의 두려움, 그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반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같은 확신을 담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양육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김지혜처럼 숨막히는 슈퍼맘이 될 필요는 없어요. 김지혜에 대한 그 무례한 언급은 마지막 한 방이었다. 김지혜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민주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네가 결코 될 수 없는 모든 것이었어.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이타적이었지. 박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 물론이죠. 성녀 김지혜. 아무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진짜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민준 씨. 당신은 소중한 아내를 결코 극복하지 못했고 저에게 진정한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나는 너에게 모든 기회를 줬어, 박서연. 수년 동안. 그리고 매번 너는 내 최우선 순위가 항상 너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호텔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만난 이후로 존재했던 패턴의 정점일 뿐이었어. 그의 어조에서, 그의 말의 단호함에서 박서연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술을 바꾸며 그녀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민준 씨, 침착하게 이야기해요. 박서연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부탁했다. 우리 모두 일어난 일로 상심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누구인지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맞아. 이민주는 그녀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그 사건이 우리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아. 단지 부인할 수 없는 명확성으로 그것을 비춰줬을 뿐이야. 우리가 늘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정확히 보여줬지. 박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어조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결단력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끝났다는 뜻이야, 박서연.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채로 공중에 떠돌았다. 박서연은 창백해져 늘 자신의 변덕에 굴복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추구했던 그 남자가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진심이 아니겠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 이민준이 확신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주길 바라. 이민준 씨,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갑자기 나갈 수 없어요. 약속도 있고 갤러리도 있는데. 갤러리는 항상 당신 것이었어. 당신의 경력, 당신의 약속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나는 우리 관계를 끝내는 것이지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야. 박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만약 제가 나가기를 거부하면요. 우리는 2년간 관계를 유지했고 동거 관계가 확립되었어요. 저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권리 말이야, 박서연?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는 결혼한 적도 없고 사실혼 관계를 공식화한 적도 없어. 법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봐. 하지만 나는 너보다 법적 싸움을 지속할 자원과 이유가 더 많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알던 이민준이 아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했던 친절한 남자가 아니었다. 갑자기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을 거의 잃을 뻔한 충격과
어쩌면 그 빌어먹을 거리의 소년의 영향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 아이 때문이죠. 그렇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 침입자 꼬마, 그 아이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 그의 행동이 스스로 말해줬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길에서 살던 소년이 2년 동안 네가 보여준 것보다 더 진정한 이하준에 대한 걱정을 보여줬어. 소년의 이름 언급은 박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당신이 그 불안가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요? 그녀는 경악하며 물었다. 이민준 씨, 이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를 훔칠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게 내 걱정이야. 그가 우리에게 몇 가지 물질적인 것을 훔칠까봐. 그가 내 의부사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가 한 일에 감사해요. 박서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말했다. 단지 감사하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이름으로 어떤 기관에 기부금을 내거나 장학금을 설립하는 등 뭐든지요. 하지만 그를 여기 데려와 살게 하는 건요. 무모하고 무책임해요. 아니, 박서연, 무책임한 것은 네가 내 아들의 삶에 독성적인 존재로 계속 남아있도록 허락하는 거야.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걱정의 가면은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이민준 씨. 저에게는 지켜야 할 대중적 이미지가 있고 강력한 인맥도 있어요.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거니? 저는 단지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민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를 눈멀게 했던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필요의 필터 없이 말이다. 박순자 여사님이 당신 짐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하며 문으로 돌아섰다. 운전사가 당신이 선택한 호텔로 데려다 줄 겁니다. 더 큰 소지품들은 내일 찾으러 오라고 하십시오. 잘 가, 박서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민준은 사무실을 나섰고 그녀는 분노와 굴욕감에 홀로 남겨졌다. 복도에서 그는 이하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을 위해 일했던 집사 박순자 여사를 만났다. 괜찮으십니까, 사장님? 여자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겁니다, 박순자 여사님. 그는 지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마침내 괜찮아질 겁니다. 사무실 문 바로 밖, 충분히 가까이서 그들의 논쟁을 들을 수 있었던 이하준과 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엌으로 간식을 찾으러 내려왔을 때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가 그녀랑 헤어졌어요?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이하준은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 때문이기도 해. 아버님은 괜찮으실까요? 준우는 자신을 받아준 그 남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괜찮을 거야. 이하준은 놀라운 자신감으로 확신했다. 우리 아빠는 강해.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야. 우리 셋이라는 그 단순한 주장은 준우에게 깊이 와닿았다. 오랜만에 그는 존재를 잊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바로 희망이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이민준 저택의 삶은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겪었다. 박서연의 긴장된 존재가 사라지자 집은 다시 숨 쉬는 듯했다. 불행한 관계의 짐에서 벗어난 이민준은 두 소년에게 전념하여 이하준의 필요와 준우의 점진적인 적응을 모두 수용하는 일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수줍고 의심 많았던 거리의 소년은 점차 방어를 풀었다. 이제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최수아의 도움으로 준우는 유기와 거리 생활의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다. 이민준은 또한 이하준이 다니는 학교에 결국 입학할 수 있도록 학업에서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도록 돕기 위해 개인 교사들을 고용했다. 법적으로는 이민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해결되었다. 준우는 공식적으로 그의 임시보호를 받게 되었고 적응 기간이 끝나면 최종 입양될 전망이었다. 이 과정이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회의적인 사회복지사들, 끝없는 관료주의, 심지어 박서연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민준의 보호자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려던 시도도 있었지만 사업가의 결단력과 새로운 환경에서 준우의 명백한 성장이 모든 장벽을 극복했다.
호텔 사건 6개월 후 이민주는 김지혜 재단 본부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엘리트들을 위한 자선 만찬이 아니라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인 준우 아동 보호 및 개발 연구소의 개소식이었다. 홀은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손님들이 단순히 사업가나 사교계 인물들만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사, 교육자, 자원봉사의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수십 명의 모든 연령대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다. 무대에서 이민주는 마이크를 조절하며 이하준과 준우가 최수아 옆 첫 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환영합니다. 그는 시작했다. 김지혜 재단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오신 것을요. 오늘 우리는 단지 한 연구소의 개소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심과 돌봄의 행동이 가진 변화시키는 힘을 축하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은 촉촉해져 준우의 눈을 찾았고 준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6개월 전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한 소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 즉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몰랐고 이하준을 몰랐으며 관여할 의무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특권층 어른들 모두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 아이에게 닥친 임박한 위험을요. 그리고 그는 판단받고 조롱당하고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습니다. 청중은 정중한 침묵 속에서 들었고 많은 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서 알려진 이야기에 이미 감동하고 있었다. 준우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관심,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 아들의 경우처럼 문자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요.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소외, 절망, 헤아릴 수 없는 인간 잠재력의 상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민주는 넓은 제스처로 모든 공간을 아울렀다. 이 연구소는 자선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우리 도시 거리의 모든 아이들이 잠재적인 준우라는 인식입니다.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우리가 기회만 준다면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피난처와 식량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 심리적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소년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이상객에 몇 마디 해달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준우야? 소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하준이 작은 격려의 팔꿈치를 찔렀고 그는 약간 떨면서 무대에 올랐다. 아직 주목받는 것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연설을 잘 못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6개월 전 저는 처마 밑에서 자고 가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으며 그저 하루 더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어요. 그 말들의 잔혹한 솔직함은 방에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다. 그 아이 이하준이 그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마시려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웅적인 행동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이었어요. 아시죠? 길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험을 빨리 알아채는 법을 배워요. 준우는 심호흡을 하고 말할수록 자신감을 얻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꿨어요. 가족을 얻었고 집을 얻었고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얻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눈은 자신을 분명한 자랑스러움과 애정으로 바라보는 이민준과 이하준을 찾았다. 이 연구소는 어떤 아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요. 어떤 소년, 소녀도 주목받기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찬 홀에서 소리칠 필요가 없도록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생존을 넘어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 말들의 단순함과 진심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준우가 말을 마치자 방은 감동적인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다. 이민준과 이하준은 무대에 올라 그를 꽉 안아주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민준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잘했어, 형. 이하준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진 용어를 사용하며 덧붙였다. 첫 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수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의사로서 그녀는 경력 동안 많은 종류의 치유를 목격했지만
그 예상치 못한 가족에게서 목격한 것만큼 깊고 변화무쌍한 치유는 거의 없었다. 행사 후 손님들이 연구소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최수하는 두 소년이 레크리에이션 공간 중 한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정말 잘 지내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친형제 같아요. 마음으로 이어진 형제입니다. 이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훨씬 더 강하죠. 회장님은 어떠세요? 최수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물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민준은 그녀를 바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지난 몇 달 동안 의사는 그들의 삶에서 꾸준한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준우의 비공식 치료사로,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로, 그리고 점점 더 이민준 자신의 상담자로서 말이다. 잘 지냅니다. 사실 수년 만에 가장 좋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매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무슨 뜻이죠? 최수하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사람으로 보셨죠. 처음에는 김지혜, 그 다음에는 박서연.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회장님께서 아마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준은 그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김지혜를 잃은 것은 그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파트너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박서연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제가 준우에게 배운 것이 그가 저에게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적은 지원으로 살아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그 특권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최수하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슬픔은 슬픔입니다. 고통에는 계층이 없습니다. 이민준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진 몸짓이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조용하고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오갔다. 아직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상호 존중, 공유된 가치, 진정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잠재력이 있었다. 방반, 대편에서 준우는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저택에서 지낸 몇 달 동안 그는 새로운 양아버지와 의사 사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알아챘다. 그는 이하준을 쿡 찌르며 조용히 가리켰다. 그들이 같이 지낼 것 같아? 그가 물었다. 이하준은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어쩌면 최 의사님은 멋져. 엄마도 그녀를 좋아했을 거야.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그녀는 진심으로 신경 쓰니까. 가식적이지 않아, 알지? 준우는 완벽하게 그 차이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늦게 행사 후 새로운 이민준 가족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지쳤지만 행복한 그들은 비공식 거실에 앉아 그날의 소감을 나누었다. 연구소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준우는 자신이 어떻게든 영감을 준 그 프로젝트의 규모에 여전히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이민준이 확신했다. 큰 계획이 있어. 시청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이야. 이하준은 하품하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초의 이사님도 연구소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죠, 그렇죠? 이민준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래, 그녀가 의료 및 심리팀을 감독하기로 했어. 왜? 두 소녀는 공모자적인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이민준은 그 시선 교환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이하준은 순진하게 대답했다. 그냥 그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더 많이 웃으니까요. 이제 이민준이 할 말을 잃을 차례였다. 소년들의 통찰력에 놀랐다. 준우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요. 나도. 이하준은 양형의 뒤를 따랐다. 두 소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민준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겨졌다. 소파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놀라운 여정을 되짚어보며 그는 깊은 감사함에 잠시 자신을 내맡겼다.
거의 치명적인 비극으로 시작된 일, 즉 아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부주의는 구원, 발견, 재건의 여정으로 변모했다. 상실로 인해 그리고 박서연과의 피상적인 관계로 인해 한때 파괴되었던 그의 가족은 준우의 예상치 못한 합류와 최수아의 꾸준하고 다정한 존재로 인해 새로운 균형을 찾고 강화되었다. 진정한 관심과 돌봄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소녀는 결국 가장 소중한 선물, 즉 다시 시작하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우고 가장 강력한 유대가 항상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방에서 준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품어주었고 이제는 가능성의 지평선처럼 자신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바깥 어딘가에는 그와 같은 다른 아이들이 여전히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날 밤 호텔에서의 그의 충동적인 행동 덕분에 그들 중 일부는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는 부드러운 침대 시트 아래에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마침내 들리기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찬 홀에서 소리쳐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누군가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다. 이야기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준우와 이하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심, 진정한 가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똑같이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저희는 끝!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감을 기다리겠습니다.